안녕하십니까. 시효의 빛의 서진우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결산을 앞두고 있는 모든 회사들이 고민하고 있을 외부 감사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첫 번째, 외부 감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익 잉여금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전략 업무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1, 외부 감사. 지금 외부 감사에 해당이 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부 감사를 받으면 좋은 회사가 있고 외부 감사를 받으면 불리한 회사가 있습니다.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 받았을 때 좋은 회사는 투자를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외부 감사를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비상장 기업, 중소기업들이 외부 감사를 받게 되면 개인 사업자의 성실 신고 대상자처럼 외부에서 감시를 하는 준세무조사에 대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외부 감사를 받게 되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외부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감사란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외부 기관에 의해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쓰고 있는 기장세무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결산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외부 감사가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상장법인은 무조건 외감 대상입니다. 그리고 상장을 계획하는 법인 같은 경우에도 외감의 대상이고요.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다른 조건이겠죠. 그건 뭐냐면 자산 120억 이상, 그리고 부채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해당을 한다. 그러면 바로 외부 감사를 받는 겁니다. 유한회사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 네 가지 그리고 플러스 사원수 50명 이상,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 라고 하면 외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을 빼더라도 자산 총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 이상이 된다 라고 하면 무조건 외부 감사 대상이 됩니다. 자, 외부 감사 대상이 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겠죠. 외부 감사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은 회사의 규모가 상승한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상승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 기관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상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주, 채권자에 대한 이익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공신력이 생깁니다. 왜냐? 다트라는 외부 감사 공개 사이트에 다 공개가 됩니다. 어떤 게 공개되냐? 회사의 모든 게 공개가 됩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주주 명부, 그리고 어떤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등에 대해서 모두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공개가 되니까 당연히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분들이 다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LG라든가 현대라든가 이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 회사의 정보를 보고
그리고 매출이라든가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비상장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좀 유리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를 받기 때문에 간혹 이제 배임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표님하고 가족분들을 제외하고 또 직원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 방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공개가 되고 신뢰도가 상승을 하니까 금융거래를 할 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가 있냐면 당연히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정,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이 있겠죠. 비용은 곧 법인세, 그쵸? 이런 것들이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비용 처리된다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에서 이건 비용 처리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비용 처리를 못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외부 감사는 그런 겁니다. 이걸 제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손익이 상승하게 되겠죠. 왜? 비용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적격 증빙이 안 된다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손익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외부 감사를 받을 때 수수료가 또 들어가요. 당연히 내가 맡기고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니고 외부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따로 수수료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장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단점, 공인처럼 다트에 공개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걸 누군가가 다 보고 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회사의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다. 누가? 내 거래처. 내 거래처가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의 이익을 남기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률을 좀 줄여줘라. 아니면 왜 이렇게 비싸게 거래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간감사에 대한 업무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적격 증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한 증빙 문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지금 외부 감사를 앞두고 있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들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적격 증빙에 대한 문서가 굉장히 많아지고 만약에 내가 일반 법인이었는데 외부 감사 대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게 되실 겁니다. 그게 귀찮은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을 오픈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감사 의견이 또 100% 신뢰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외부 감사를 좀 피하고 싶다. 이런 대표님들이 문의를 엄청 많이 주시는데 피하는 방법은 몇 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외부 감사 피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주식회사 외부 감사의 기준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비상장 기업이 외부 감사가 되는 시기가 자산 120억, 그리고 부채 70억 이상, 그리고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매출액, 그 다음에 자산, 이 두 가지입니다.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에서 200억 사이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걸리겠죠?
그리고 매출액이 높다라는 건 당연히 회사의 이익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걸 억지로 줄일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면 매출액은 줄일 수가 없다, 조정할 수가 없다 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요 정도, 요 정도 규모의 회사 중에서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 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매출액 100억에서 200억 사이 정도인데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 된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종업원 100명이 넘는 회사가 많지 않으므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 두 가지 남죠? 자산 12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부채가 70억 이상이 된다라는 거는 대부분 부동산이 있는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동산이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해당 사항이 없는데 만약에 이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채를 조절하기는 어렵죠. 당연히 부동산을 샀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공장, 부지, 기계 뭐 이런 것들에 투자를 했다거나 했을 때는 이걸 상환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조절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자산입니다. 자산. 자산은 뭐죠? 당연히 자본, 부채를 합산한 게 자산이고요. 자본은 또 자본금 더하기 잉여금. 그럼 부채는 조절하기 어렵다고 했죠. 70억이 넘어가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70억 이하로만 만들면 되는 건데 쉽게 조정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자산에 대해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잉여금 관리를 하면 됩니다. 왜? 자본금은 쉽게 줄일 수가 없죠. 면허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본금을 줄일 수가 없고, 그리고 자본금이 많아봐야 20억 정도인데 거기서 조정한다 한들 얼만큼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자본금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은 건드리지 않고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은 단기 순이익이 모여서 쌓이는 걸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이익잉여금. 오늘은 자본잉여금은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이익잉여금은 단기 순이익이 쌓여서 생성되는 부분입니다. 이 이익잉여금은 배당이나 상여 등의 형태로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주주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경영진에게 분배하지 않고 쌓아둔 금액을 말합니다. 잉여금 출구 전략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배당, 자사주, 그리고 특허 활용. 자, 특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당을 할 수가 있는데 배당에 대해서는 정기 배당, 중간 배당, 종률 배당, 차등 배당 이렇게 있죠. 그런데 배당도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는 다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이 또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사주를 활용한 자본 조정을 통해서 추후에 잉여금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외감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자산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자사주는 일반 자사주가 있고요. 그럼 내가 그냥 다이렉트로 회사에 주식을 파는 거죠. 그러면 세금 22% 정도 되겠죠. 그리고 증여 후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증여 공제를 활용해서 세금을 절약하면서 자사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익소가 자사주를 한 이후에 내가 이 주식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에 대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익소각이고요. 그리고 신자본환원. 아까 자본금은 건드릴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본금은 건드리지 않고 잉여금에서
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신자본환원입니다. 그러면 외관 피하기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외관 피하기 예시 세 가지 방법이죠. 외관 피하는 방법은 아까 자산 줄이기 그리고 매출 분산.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이다. 그러면 얘를 90억으로 떨어뜨린다. 이럴 수는 있겠죠. 어떻게?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해서 매출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겠고요. 부채 줄이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부채가 일시로 70억이 있지는 않거든요. 부채가 한 가지로 70억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새로운 법인에다가 부채를 좀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매출 분산도 필요하고 부채 줄이기도 필요한데 이거는 쉽게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산 줄이기에 대해서 우리는 핵심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컨설팅 예시입니다. 매출액 120억, 당기순이익 15억, 총 자산은 105억, 부채 30억, 종업원은 49명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해봅니다. 자사주를 10억 정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서 비용 처리도 하고 외감을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건 일시적으로 지연을 시키는 방법이죠. 왜냐? 복지를 매년 10억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왜냐? 종업원이 49명밖에 안 되는데 매년 10억에 대한 복지를 한다? 예, 이런 회사가 있으면 당연히 이런 회사에 취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진 않겠죠. 그래서 매출액 120억, 요거는 외부 감사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당기 순이익이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순이익 자체가 5억밖에 안 쌓이는 겁니다. 자산 자체가. 그리고 총 자산이 95억으로 10억 정도가 줄었는데 복지기금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잉여금과 함께 처분을 하기 때문에 10억에 대해서 자산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2단계는 이렇죠. 그렇게 자사주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잠깐 지연을 시켰다. 잠깐이라는 거는 뭐 1년에서 3년 정도 지연을 시킨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전략을 더 쓴 게 뭐냐면 자녀법인을 신규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약간 옮기고 그래서 매출 분산이 됐고 그 다음에 자녀법인이 우리 아버지 법인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차등 배당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억씩 차등 배당을 하는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잉여금에서 4억씩 매년 빠지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왜 4억이에요?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 2 해서 25, 25, 25, 25% 이렇게 지분을 보유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년 4억씩 배당을 하는 플랜을 가져갔고요. 그러면 이 돈이 이제 계속 이제 쌓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매출도 이렇게 조금씩 넘어오면서 돈이 쌓이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 건물 매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건물주 만들기.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에서 이제 수익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차등 배당을 통해서 자녀 회사에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물론 건물 사기 직전에는 이 지분을 좀 이동을 하는 전략도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 법인, 아버지 법인의
뭘 또 할 수 있냐면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조금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극히 관계회사, 물론 이것도 관계회사지만 아예 여기서 약간의 분리가 된 것 또한 이제 관계회사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예시 드렸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업무 절차가 어떻게 됐냐.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돼요? 뭐 진짜 뭐 상담하면 뭐 상담료를 내야 돼요? 얼마예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업무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예시를 드렸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초회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법인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외감을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표님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런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미팅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솔루션을 밟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략, 그리고 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팅은 최종적으로 세무법인, 법무법인과 회의를 통해서 법률 검토,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전략 계약 사항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던 전략을 실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실행까지 하는 거는 사실 초보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행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자료, 그리고 증빙들을 어떻게 구비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질문은 누가 하죠? 국세청에서 하겠죠.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외부 감사 피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상담이 필요한 대표님들 카톡과 그리고 전화 상담 혹은 아래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상담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 서진우 본부장이 전화 드려서 어떻게 상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외부 감사 피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시우의 빛의 서진우였습니다.